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쇼핑몰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림역 사건 발생 이후 10여일 만에 또 벌어진 도심 흉기난동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도심 한복판에서 10여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사상자가 무려 14명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일상생활 자체, 이를테면 지하철을 탄다든가 또는 쇼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분당 주변에 연속적인 사건 사고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한 탓인지 이른바 분당 어머니들이 모이는 카페 맘에서도 상당한 불안감이 호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신을 봤더니 치안 강국을 자랑하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너무 불안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안보고 두 번째는 치안입니다. 그런데 안보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한미일 동맹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 바뀌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에 비해서 치안 환경이 상당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대책, 고민, 새로운 정책 대안이 없었던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짚어볼 텐데 일단은 경찰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새로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범인이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또 일정한 정신과적 다소의 성격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분열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과 공감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이른바 사회적 이방인 외톨이처럼 혼자서 지내는 이런 것을 너무 평균 이상 즐겼던 이런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소위 조현병으로까지 진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신빙성 관한 조사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일정한 동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경찰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즉 행적조사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가졌는지 등등을 통해서 일단 정말 이 범인이 얘기하는 이 범죄의 동기가 맞는 것인지 등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범죄의 어떤 양상을 봤을 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일단 차량 돌진 테러 범죄의 외관이 명료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중 공격을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는데요. 즉 차량을 사용을 해서 그야말로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인, 그래서 물리력을 가해서 사실상 5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 더 많은 이 사망자, 사상자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것이 하나의 유럽에서 발생을 했던 차량 돌진형 테러의 외관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이 표적을 소프트 타겟을 표적으로 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공간, 다만 경계심은 없는 것이죠. 이른바 연성 표적, 소프트 타겟을 목표로 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무차별적 공격 행위 모습이 마치 마음속에 이미 그려진 지도대로 움직이는 듯한, 또한 외관의 모습을 봐서는 지금 검은 후드티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35도를 오르내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의식을, 이 의복도 하나의 의식의 한 과정으로서 본인이 가장 공포를 극대화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왜곡된 동기를 표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세 가지 점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에 이 상황에서 이 범인이 정치적 동인, 정치적 구호,
정치적 이데올로기만 표명을 했으면 이것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자생 테러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평가를 저는 이제 합니다. 예. 다만 지금 동인과 동기 그 자체는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뭐 아닌 것 같아서 일반적인 테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테러에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무차별 윤희근 범죄다. 경찰청장도 사실상 테러 행위로 이번 사건을 규정했던데 그 테러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테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첫 번째 그 요소가 범죄 그 행위의 동인 목적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라든가 종교적인 신념 등이 하나의 그 목적으로 해서 아주 공포를 극대화를 시켜서 본인이 생각하는 불만을 표출한다든가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뭐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방향성을 전환시키기 위한 이것이 그 아울러졌을 때 우리가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했으니 테러 행위에 준하게 보겠다라고 들리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규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 일단은 이만큼 그 범죄의 그 동인 그 자체가 과거하고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함의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치안 환경이 급격하게 그 변했다. 과거 같으면은 면식 관계에서 소위 일정한 불만과 인격적인 모멸로 극단적인 살해 행위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저는 함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려고 했던 목표가 잘 안 되거나 사회적인 목표는 상당히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봉쇄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불쾌 감정이 해소하는 방편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범죄의 그 특성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바꿔 얘기하면 외국에서 그 발생하는 사회적 이방인이 소위 일정한 주의 주장에 심취해서 극단적인 묻지마 공격 행위를 하는 이것이 그 테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그 점을 아마 지금 뭐 경찰청장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그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 이전에 했던 것을 뭐 경찰청이 뭐 지금에서야 이것을 뭐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즉 사전적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에 이미 수년 전부터 이렇게 잠복해 있었는데 그것에 그 적정한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었던 그런 문제점을 지금 노정한 것이 아닌가 해석합니다. 예, 뭐 패러다임이나 대책 마련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어떤 동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피해자 당사자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특정 집단이 자신을 청부 살인하려고 해서 부당한 상황을 공론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내용들을 보고 사이코패스 가능성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사회와 이제 우리 그 정부 관계자들이 가장 범하지 말아야 할 우우 중에 하나가 예. 사이코패스적으로 그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범죄가 생기게 되면 예. 언론을 포함해서 사이코패스 27점, 28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이코패스이면 어떻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면에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 이면에 왜 형사사법 시스템,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소년사법은 왜 사전에 작동을 못했는지 이와 같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흥미 위주로 단발적으로만 접근을 한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이코패스인가 여부인 거죠. 오늘도 이제 제가 똑같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른바 분노 사회로 변하게 된 우리 사회의 특성이 이렇게 노출됐다. 이와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목격이 되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보복 운전의 한 형태로 차 안에 있었던 흉기로 공격 행위를 하는가 하면 사소한 소음에도 층간 소음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그 특성인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정을 하고 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자체도 그 필요하고 복지부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그 중앙정부 행안부의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과 고민을 우리 사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무차별 범죄,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의 통계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흥미 위주로 사이코패스
여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관심과 또 실증적 조사에 의한 이 대안 자체가 미비했던 이런 문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 면에서 사실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애초에 초점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 이면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초점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극단적인 범죄가 생겼을 때 대통령사나 TF를 구성을 해서 과연 사건 이면에 무슨 문제의 사회적 모순이 있었던 것인지 예. 또 형사사법기관이 왜 작동을 안 했었던 것인지 뭐 이런 것 등을 예를 들면 전문가 200명이 모여서 뭐 2년 이상 조사를 하고 나서 실증적인 대안을 근거로 해서 정책적인 공고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 1순위에 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뭐 한미일 동맹도 하고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로 사망한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본다면 없는 셈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위 묻지마 범죄로 사망한 요 수년 사이만 돼도 수십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언을 드리는 것은 이건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우리 안전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한 초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패턴을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다라는 부분도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미리부터 계획을 분명히 했던 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사전에 흉기를 구입을 했고 이 자체가 계획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이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수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아예 흉기를 삼은 셈이죠. 차량으로 돌진을 해서 5명을 부상케 하고 그 다음에 뭐 1층, 2층 이른바 가리지 않고 준비한 이제 흉기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일정한 목적 자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표현적 동기의 분출이 아마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망상적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논의를 조금 달리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여진 외관상의 모습은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공격 행위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일정한 마음속의 지도를 그렸다. 계획성을 갖고 있었다. 더군다나 의상까지도 혹시 그와 같은 일환 중에 하나였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다분히 사전에 준비된 다중 사례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소위 총기 난사 사건과 상당히 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마약 투약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또 정밀 검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무차별 범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실 불만형 유형인 거죠. 이것은 아마 신림동 조선의 사례가 이를테면 하는 일이 안 돼서 공격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마약에 혹시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른바 약물 남용형 무차별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혹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체불명의 단체가 나를 스토킹을 계속하고 이것에 대한 감시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소위 망상형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밀 검사는 분명히 필요한데 만약에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약 남용형, 약물 남용형 무차별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의 대응은 어땠는가라는 측면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일단은 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고 즉시 출동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약 6분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 이번 대응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금 세분해서 좀 분석을 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거를 한 경찰관은 지금 지구대에 주민의 신고를 직접 받은 모 경장이
출동해서 검거를 이제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12 출동이 검거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구대 근무자가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그 흉기 난동을 하는 그 입장에서 경찰이 좀 더 그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장비 장구를 그 사용해서 제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사실을 또 제압을 한 형태였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공권력이 사실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즉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무엇인가 경찰의 패러다임이 제대로 능동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112 신고만 수동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응하는 방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취약 시간 또는 취약 장소 등에 실제로 대면할 수 있는 경찰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능동적으로 경찰의 순찰 활동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유혹하게 되면 어쨌든 경찰의 지구대의 모 경장의 그 적극적인 제압 행위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공권력 사용 문제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중심의 순찰 등에 있어서 또는 새로운 감시를 통한 첨단 기기를 이용한 예방 방안 이런 것은 여전히 하나의 지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처벌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뭐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차량을 돌진한 부분이 있고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혐의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예. 어쨌든 이제 형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살인 행위인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지금 피해자가 이제 많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가중 요소로 이제 작동할 공산이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개로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관한 뭐 위반 사항이 있을 테고요. 이런 등등을 종합해 봐서는 일반 범죄와 특별히 뭐 다른 것은 이제 아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동일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사전에 뭐 특정적인 뭐 예비라든가 또는 음모라든가 이런 준비 행위를 한 경우 이건 예. 또 다른 살인 예비 음모가 뭐 추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심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이게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좀 발송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 됐던 게 아닐까라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공무원들의 수동적 행태가 또 드러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후에 과도할 정도로 재난 문자가 사실 많이 왔던 것을 경험을 했는데 뭐 이번 사항에는 뭐 전혀 그와 같은 문자를 못 받았죠. 그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행정청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규정에 이와 같은 범죄 사건은 재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라는 변명 아닌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의 역량, 안전에 대한 평가, 이른바 위기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 역량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포함해서 사회적 참사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다 총괄하는 것이죠.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즉 이와 같은 범죄라고 하는 사회적 재난에서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 문자 범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게 또 발송을 하더니 정작 발송을 해야 될 것에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에 대한 제가 평가를 포함해서 공무원 전체가 무엇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와 같은 조직 문화가 터져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범위 내에서 내 일을 마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난 문자도 규정이 없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관료제의 수동적 모습이 또 드러났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이번 사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앞선 신림역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 시민들이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 예고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경찰도 물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게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런 글을 올리는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걸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 특별한 이를테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제한된 행위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회의 불만 내지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잠복돼 있었구나. 그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은 다중의 공포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엄중한 조사와 그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공중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있어서 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악을 고지하는, 즉 겁을 주는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협박죄의 의율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살인에 관한 그 얘기를 이를테면 흉기 등도 보여주면서 이를테면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다든가 이것은 분명한 살인에 대한 예비적 행위에 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실제 흉기도 준비를 해놨다고 라고 한다면 살인 또 음모죄에도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이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불필요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횡행하기 때문에 예. 경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런 게시글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모방범죄 가능성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만 저희도 이제 속보 내용으로 전해드린 것이 대덕고등학교에서 이 흉기 피습 사건이 있었고 또 고속터미널 인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20대가 체포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혹시 모방범죄 가능성도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이와 같은 지금 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인근, 예.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했던 행위에 간접적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모방 범죄의 원래의 개념은 이와 같은 생각과 계획도 아주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나서 이것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우리가 모방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련의 그런 사건들은 제가 평가할 때는 이 신림역 사건 이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일정한 관심과 적어도 막연하지만 무엇인가 행동에 대한 계획은 있었던 차에 이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활성화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 등을 검색해 봤더니 지금 예.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서면에서도 지금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게시글에서 오늘 오전에도 잠실 또 오늘 오후 저녁 6시에는 분당 오리역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이런 깔려 있는 사회적 위해 요소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사전에 무엇인가 발굴을 하고 제어하고 예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것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지금 치안 환경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수준도 경찰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자체 또는 행안부, 복지부 다 기관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이와 같은 지금 접근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중이 모이는 이와 같은 곳에 경찰 경비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또 취약 시간대 각 지역에 분명히 취약 시간대와 아까 잠깐 설명한 이런 소프트 타겟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전략적 순찰을 일단은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 이게 서현역 도심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상당수의 시민들이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그래서 또 현장을 본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점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해도 상당 부분 심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서현역 주변은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그 학원들도 있습니다. 예. 학부모 또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외국 같으면은 이 지역의 지역 전체의 인지 심리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못지않게 이 피해 지역에 있어서의 즉 지역 차원의 그 인지 그 심리 치료 등이 지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SNS가 좀 발달된 뒤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SNS를 통해서 빨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반면 이번에 온라인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여러 명이다, 뭐 범행 모의를 봤다 이런 사실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여러 퍼져서 또 불안감을 올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넷 그 공간에서 이른바 그 뭐 가짜 정보, 허위 정보도 그 난립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본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도 이를테면 뭐 북한이 이것을 또 활용을 해서 위해적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의 그 요소인 거죠. 이것은 결국 이제 민관이 그 협력을 해서 사전에 그 예방을 하고 이른바 그 네티즌 순찰대 등의 적극적인 뭐 제보도 함께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냉정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빨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행동 요령도 빨리 보여주고 예. 또 가시적인 경찰관이 직접 거리에 많이 있는 이런 그 순찰 활동의 대면으로 뭐 전환 뭐 등등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런 안정적인 질서 유지에 패러다임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관련 사안 다루면서 정부의 어떤 대응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찰이 뭐 인력도 늘리고 있고 대응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예방을 한다라고 해서 100% 막아지면 좋은데 또 만에 하나 0.1% 작은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시민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가라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편치는 않죠. 예. 마치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요령을 말하는 것과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그럼 100%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여줘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일단은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요령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러한 같은 공격 행위로부터 이격거리를 그 확보하고 계속 이제 쫓아오는 이러한 같은 뭐 상황에도 기둥이라든가 뭐 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어물로 막는 것이 이제 제일 그 필요한 대응 그 요령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이 소위 말해서 연성 표적에 방어하는 방어물도 도시 계획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모두에 드린 바와 같이 차량 돌진형 테러가 빈발하다 보니까 이른바 인도와 또 차도 사이에 여러 가지 방어물을 또 설치해 놓는 이것도 하나의 그 대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이 범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길거리에 경찰관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순찰이 상당히 중요한 경찰의 테크놀로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112에 대한 신고에만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민간 경비의 활용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다중 이용 시설 그 관리자는 민간 그 경비를 활용을 하고 또 민과 관의 합동 범죄 순찰 전략 뭐 이런 등이 지금 그 개인의 방어 요령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조차 사실은 그런 방어물 등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하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민관 합동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용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